조폭 출신의 여성이 과거 일을 청산 후에 교사가 되었고 남자 고등학교에서 건방진 학생들에게 희롱을 당하게 되고 왕년의 실력으로 학생들을 개박살내면서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컥 질척한 물소리와 함께 단말마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차무혁은 무감각한 표정으로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시멘트 바닥에 처박았다. 녹슨 철골 틈새로 스며든 빗물이 웅덩이를 만들고 그 위로 남자의 피가 아지랑이처럼 퍼져나갔다. 빗물에 섞인 흙냄새와 비릿한 피냄새,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폐창고 안의 공기를 역겹게 만들었다. 그는 이 냄새에 너무나도 익숙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바닥에 널브러진 남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처절하게 무혁을 향했다. 그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잔혹한지 무혁은 이미 알고 있었다. 기회? 무혁이 나직하게 되물었다.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가웠다. 그는 남자의 얼굴을 거칠게 들어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기회라는 건 말이야, 약속을 지키는 놈들한테나 주어지는 사치야. 당신이 어긴 건 약속이고 그래서 놓쳐버린 건 기회가 아니라 당신 목숨이라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혁의 손에 들린 쇠 파이프가 섬광처럼 공기를 갈랐다. 둔탁하고 끔찍한 파열음. 그걸로 끝이었다. 더 이상의 비명은 없었다. 그때였다. 그의 주머니 속에서 시끄러운 기계음이 울렸다. 망가진 세상에서 그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유일한 신호, 핸드폰 알람이었다. 차무혁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창문 하나 없는 1.5평짜리 고시원 방. 곰팡이가 핀 벽지와 옆방에서 들려오는 중년 남성의 기침소리, 복도 끝 공동화장실에서 풍겨오는 지린내가 그를 지독한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또 그 꿈이었다. 잊으려 발버둥 칠수록 마치 어제의 일처럼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과거의 망령. 그는 비척거리며 일어나 좁은 방 한편에 놓인 싸구려 합판으로 마감된 옷장을 열었다. 문에 붙은 작은 거울이 그의 상반신을 비췄다. 십수년간의 싸움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 하지만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옆구리까지 등 전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칼자국이었다. 잘 익은 지네가 등을 기어가는 듯한 흉측한 모양. 조직의 배신자를 처리하고 얻은 훈장이자 평생 그를 따라다닐 주홍글씨였다. 그는 손을 뻗어 차가운 흉터를 쓸어내렸다. 이제 정말 끝내야 했다. 이 지옥 같은 기억의 굴레를. 책상 위 낡은 가방 옆에 빳빳한 종이 한 장이 그의 새로운 신분증처럼 놓여 있었다.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지난 3년. 낮에는 공사장을 전전하고 밤에는 토 나올 때까지 책상에 앉아 얻어낸 결과물이었다. 조직을 나온 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 하나로 선택한 길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를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자 가장 완벽한 위장신분. 무혁은 자격증을 소중히 가방 안쪽에 챙겨 넣었다.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목적지는 바로 이곳, 서울에서 가장 멀고 낯선 곳 중 하나인 무진시였다. 몇 시간을 달리는 시외버스 안. 차창 밖 풍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기를 잃어갔다. 푸르던 논밭은 사라지고 회색빛 공장 건물과 하늘을 찌르는 시커먼 굴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버스 안에는 삶에 지친 표정의 중년 노동자들과 눈에 총기를 잃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마침내 버스가 무진시 터미널에 그를 내려놓았을 때 무혁은 도시의 이름이 왜 안개나루인지 온몸으로 깨달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축축한 바람에 섞인 짙은 안개와 공장 매연이 도시 전체를 질식시킬 듯 감싸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덕문공업고등학교. 학교의 첫인상은 폐허 그 자체였다. 붉은 녹이 슬어 삐걱거리는 정문, 누군가 걷어찬 듯 찌그러진 교문 간판, 온갖 욕설과 선정적인 그림으로 도배된 담벼락. 이곳이 과연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인지 아니면 격리하는 곳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교문 기둥에 기대어 보란 듯이 담배를 태우던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새로 산 양복을 어색하게 차려입은 그를 발견하고는 노골적인 시선을 던졌다. 뭐야, 저 새끼는? 오늘 면접 보러 온 호구냐? 옷 입은 꼬라지 봐라. 빚받으러 온 새끼 아니야?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지만 무역은 못 들은 척 교무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교무실의 풍경 또한 바깥과 다르지 않았다. 교사들의 얼굴에는 생기 대신 깊은 체념이 자리하고 있었고 책상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식어 빠진 인스턴트 커피 향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자신을 학생주임이라고 소개한 50대의 마동철 선생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무역을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차무역 선생,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시궁창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어. 괜히 애들 잡아보겠다고 설쳐봐야 선생만 다쳐. 여긴 뭘 가르치는 곳이 아니야. 그냥 사고 안 치고 졸업시키는 게 목표인 수용소지. 내가 충고하는데 1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요. 그게 당신이나 우리나 편한 길이니까. 교장은 그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건성으로 넘겨볼 뿐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았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 부품을 확인하는 듯한 무심한 눈빛. 무역은 직감했다. 이 학교는 이미 죽었다. 교사들은 무덤을 지키는 문지기일 뿐이었다. 그가 담임을 맡게 된 곳은 2학년 3반. 자동차과 건물 2층 맨 끝에 있는 교실이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이상하리만치 다른 교실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오직 3반 교실에서만 둔탁한 비트의 힙합 음악이 벽을 뚫고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옥의 문 앞에 선 기분이었다. 무역은 짧게 심호흡을 하고 굳게 닫힌 교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드르르그. 문을 여는 순간 그의 얼굴을 때린 것은 자욱한 담배 연기였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고막을 찔렀고 땀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역한 공기가 숨을 턱 막히게 했다. 교실은 완벽한 무법천지였다. 창가에는 대여섯 명이 모여 앉아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교실 중앙에서는 책상을 붙여놓고 보드게임이 한창이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남녀 학생이 서로의 몸을 더듬으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교탁은 누군가의 발받침대가 된 지 오래였다.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의 중심. 교실 맨 뒷자리 창가 옆 자신만의 왕좌에 앉아있는 한 학생과 눈이 마주쳤다. 반항적으로 기른 머리, 또래보다 한 뼘은 더 커 보이는 덩치, 그리고 모든 것을 비웃는 듯한 차가운 눈빛. 황태산. 그가 바로 이 교실의 왕이었다. 황태산은 턱을 까딱이며 무역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이방인을 살피는 맹수처럼. 무역이 교탁 앞으로 걸어가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황태산의 옆에 있던 남학생 하나가 능글맞은 휘파람을 불었다. 이야, 새로운 선생 몸매 죽이네. 어깨 좀 봐. 밤일 하나는 끝내주게 생겼는데. 저질스러운 농담과 함께 폭소가 터져 나왔다. 무역의 주먹에 힘줄이 돋아났다. 황태산은 그런 무역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나지막이 하지만 교실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첫날부터 재미없게 왜 그러실까? 아직 우리 반 룰도 모르시면서. 황태산의 나직한 도발이 교실의 소음을 마법처럼 잠재웠다. 모든 시선이 교탁 앞에 새로운 선생, 차무혁에게로 향했다. 그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주눅 들어 꼬리를 내릴 것인가? 아니면 어설픈 교사의 권위를 내세우며 고함을 칠 것인가? 학생들의 눈에는 기대와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차무혁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들고 있던 출석부를 교탁에 탁 내려놓았다. 그는 황태산을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마치 방금 전의 소라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강민수.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첫 번째 출석 번호였다. 정적.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역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다시 한번 불렀다. 강민수. 김도윤. 박주영. 무시와 침묵. 그것이 2학년 3반이 새로운 담임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룰이었다. 무역이 이름을 부를수록 학생들은 보란듯이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거나 딴청을 피웠다. 교실은 다시 통제불능의 소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무역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출석부를 덮었다.
그 순간이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교실 중앙의 책상들이 뒤집어졌다. 학생들이 돈 대신 걸었던 담뱃값과 과자 부스러기, 요란하게 흩날리는 카드들이 허공을 수놓았다. 분노가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무표정으로 포커판을 걷어차 버린 무역의 모습에 학생들은 순간 숨을 멈췄다. 이어서 그는 창가에서 시끄럽게 울려대던 블루투스 스피커를 집어들었다. 음악을 틀어놓았던 학생이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려 했지만 옆에 있던 친구가 그의 팔을 잡았다. 스피커는 포물선을 그리며 2층 창밖으로 날아가 화단에 처박혔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교실을 지배하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오직 정적. 그리고 그 정적을 깨는 분노에 찬 숨소리뿐이었다. 황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역을 향해 걸어왔다. 성큼성큼 다가오는 위압감에 다른 학생들은 저도 모르게 길을 터주었다. 마침내 무역의 바로 앞에 선 황태산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리고 그 연기를 전부 무역의 얼굴에 그대로 내뿜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황태산의 눈이 짐승처럼 번뜩였다. 야, 새로운 개새끼야. 그의 손이 거칠게 솟구쳐 무역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셔츠 단추가 뜯겨나가는 소리가 선명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설쳐? 이 교실의 선생은 나야, 황태산이라고. 학생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죽여버려, 태산이 형. 무역의 눈빛이 순간 깊게 가라앉았다. 그의 뇌리에는 수십, 수백 번은 반복했던 광경이 스쳐 지나갔다. 상대의 손목 관절을 꺾어 비명을 지르게 만들고 복부를 걷어차 숨통을 끊어놓는 피비린내 나는 과거의 기억들. 오른 주먹이 저절로 단단하게 쥐어졌다. 이성을 놓아버린 야수가 울부짖으며 뛰쳐나가려 했다. 한 대만. 딱 한 대만 치면 조용해져. 악마의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그는 간신히, 아주 간신히 그 야수의 목줄을 잡아당겼다. 여기서 폭력을 쓰면 모든 게 끝이다. 교사 차무혁은 사라지고 과거의 해결사로 돌아갈 뿐이다. 그는 억지로 주먹을 폈다. 그리고 자신의 멱살을 틀어준 황태산의 손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의 눈을 차례로 응시했다. 무혁의 입가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옅은 미소가 걸렸다. 학생. 나직하지만 교실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다. 멱살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야. 힘만 잔뜩 들어갔지 상대를 전혀 제압할 수가 없어. 그는 지극히 부드러운 동작으로 황태산의 손목을 잡고 마치 정중하게 악수를 청하듯 그의 손을 자신의 멱살에서 풀어냈다. 황태산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이 얼어붙었다. 예상했던 저항이나 비굴한 사과가 아닌 알 수 없는 여유. 그 기묘한 분위기에 압도당한 황태산이 잠시 주춤한 순간이었다. A씨. 선생님,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몸으로 직접 가르쳐 주시죠. 무리 중 하나가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듯 무역의 등 뒤로 다가와 그의 엉덩이를 향해 음흉한 손짓을 하며 소리쳤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그 순간 무역의 몸이 전광석화처럼 반바퀴 돌아갔다. 악!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희롱을 시도했던 학생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무역은 학생의 팔을 붙잡은 채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를 속삭였다. 한 번만 더 내 더러운 손 까불리면 무역의 눈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길들여지지 않은 맹수의 살기만이 번뜩였다. 그땐 그 손가락으로 다시는 글씨 쓰는 일 없을 줄 알아. 웃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교실의 공기는 이제 단순한 반항심이 아니라 서늘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황태산은 부러진 팔을 붙잡고 신음하는 자기 무리를 쳐다보다가 다시 무역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전보다 훨씬 짙어진 저기가 불타고 있었다. 그날 이후 2학년 3반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노골적인 폭력이나 조롱은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숨막히는 냉전이었다. 차무혁은 완벽한 투명 인간이 되었다. 그는 수업 시간에 아무리 떠들어도 혼자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신세였고 그의 의자에는 누군가 몰래 압정을 놓아두었으면 칠판에 적어놓은 글씨는 쉬는 시간마다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한 번은 책상 서랍을 열자 죽은 쥐가 튀어나오기도 했다. 그들은 무혁을 선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무혁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는 싸워야 할 진짜 상대가 교실 안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이 냉전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근원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방과 후 그는 먼지 쌓인 서류 보관실로 향했다. 퀴퀴한 종이 냄새와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는 마침내 황태산의 학생 생활 기록부를 찾아냈다. 파일은 예상보다 훨씬 두꺼웠다. 첫 장부터 폭행, 갈취, 기물 파손, 교사 폭언 징계 사유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처벌 결과는 늘 같았다. 구두 경고 혹은 사회봉사 미행, 퇴학이나 전학 같은 실질적인 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마치 거대한 힘이 이 학생의 모든 죄를 지워주고 있는 것처럼. 무혁은 파일을 들고 곧장 학생 주임인 마동철의 자리로 갔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정도면 벌써 몇 번은 퇴학당했어야 할 학생입니다. 마동철은 서류 더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차 선생. 젊어서 그런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마동철은 그제야 돋보기 안경을 벗으며 무혁을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알려주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황태산 애비가 황만덕 시의원이야. 이 학교 재단 이사이기도 하고. 무진시에서 황만덕 이름 석자 모르면 간첩 소리 들어. 재작년에도 당신처럼 정의감 넘치던 기간제 선생 하나 있었지. 태산이한테 덤볐다가 어떻게 됐게? 3개월도 못 버티고 짐 쌌어. 그것도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있지도 않은 학생 성추행 혐의 뒤집어 쓰고 말이야. 그런 사람 아들을 누가 건드려? 당신 교사 생활 계속하고 싶으면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1년 동안 월급이나 받아가. 그게 당신이나 우리나 편한 길이야.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 거대한 벽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절망감. 교장도 교사들도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권력자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대한 울타리였다. 그날 밤 무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학교 앞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황태산의 무리에서 항상 그의 옆을 지키던 박주영이었다. 교실에서의 거칠고 반항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작업복에는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다.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사서 구석에 앉는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무혁과 눈이 마주치자 주영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허겁지겁 라면을 입에 우겨넣고는 도망치듯 편의점을 빠져나갔다. 무혁은 그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단단해 보이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무혁은 차가운 방바닥에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다. 거대한 권력, 통제 불능의 아이들, 희망 없는 현실.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어쩌면 마동철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냥 1년 죽은 듯이 버티다 떠나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려던 순간 그의 머리맡에 놓인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것은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6글자.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누른 그의 귀에 지옥에서부터 기어나온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막내야. 형이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가 버리고 도망쳤던 과거, 독사라 불리던 조직의 2인자였다. 무혁은 숨을 죽였다. 그 촌 구석까지 도망가서 선생질하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냐?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음흉한 웃음소리가 무혁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학교라는 전쟁터의 거대한 벽에 막혀 절망하던 그에게 과거라는 또 다른 지옥이 문을 열고 손을 내밀고 있었다. 독사의 전화는 차무혁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놓을 것만 같았다. 고시원 방의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생활소음이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다. 세상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생긴 기분이었다.
과거는 족쇄가 되어 그의 발목을 잡고 현실은 거대한 벽이 되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다음 날 독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담겨 있었다. 막내야, 몸 좀 풀어야겠다. 무진시에 숨어든 쥐새끼가 한 마리 있거든. 내가 가서 이빨이랑 발톱 좀 뽑아와라. 오랜만이라 감이 무뎌졌을 테니 이건 준비운동이다. 난 이제 그쪽 사람이 아닙니다. 무혁이 차갑게 내뱉었다. 하지만 독사는 코웃음을 쳤다. 사람? 넌 한번 우리 사람이면 죽어서도 우리 사람이야. 그리고 덕문공고 2학년 3반 차무혁 선생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아주 감동적이더군. 이 이야기가 신문 사회면에 실리면 참 재미있겠지? 전직 조폭 알고 보니 학생들 곁에 숨어든 늑대 헤드라인도 기가 막히네. 협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잠시 후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다. 어두운 골목길 공사장 안전모를 쓴 채 지친 모습으로 걸어가는 박주영의 뒷모습이었다. 사진 구석에는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다. 바로 어젯밤이었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 애는 상관없잖습니까? 상관 있고 없고는 내가 정해. 내가 얌전히 쥐새끼를 잡아오면 저 학생은 매일 먹던 컵라면을 내일도 먹을 수 있겠지. 하지만 내가 계속 선생 노릇을 하겠다면 글쎄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사고 좀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선택지는 없었다. 무혁은 전화를 끊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온몸을 잠식했다. 그날 밤 무혁은 박주영이 일하는 공사장 근처를 서성였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할까? 위험하니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병든 할머니를 혼자 부양하는 아이에게 그런 말은 또 다른 폭력일 뿐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작업이 끝나고 초점 없는 눈으로 걸어 나오는 주영의 앞을 막아섰다. 주영은 무혁을 보고 질겁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왜 이러세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 무혁은 아무 말 없이 근처 포장마차로 그의 어깨를 이끌었다. 그리고는 뜨거운 어묵 국물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시켜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먹어. 선생이라서 사주는 거 아니야. 그냥 나도 너처럼 혼자 컵라면으로 저녁 때우던 때가 생각나서 그런다. 무혁의 담담한 목소리에 주영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그는 허겁지겁 떡볶이를 입에 밀어넣었다.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한참을 먹던 주영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떡볶이 그릇으로 떨어졌다. 힘들지? 무혁의 나직한 질문에 주영은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도망간 부모님, 홀로 자신을 키우다 병든 할머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 황태산의 무리에 끼게 된 것도 과거 태산의 아버지가 병원비를 한 번 대준 적이 있어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힌 피해자였다. 무혁은 쉬운 위로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영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도 너만 할 때 세상이 전부 적인 것 같았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근데 딱 한 사람만 있어도 버텨지더라.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돌아서는 무혁의 뒷모습을 주영은 젖은 눈으로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반항이나 경계심 대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일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주차장에 세워둔 무혁의 낡은 중고차는 네 바퀴가 모두 날카롭게 찢겨 있었다. 그 옆을 지나가던 마동철 선생이 혀를 차며 한마디 던졌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괜히 썩은 동아줄 잡지 말라고. 황태산의 경고였다. 그리고 그 경고는 무혁의 마음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망설임을 완전히 태워버렸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황만덕의 권력이 그를 찍어 누를 것이고 침묵하면 독사의 손에 박주영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차무혁은 결심했다. 이 정글에서 살아남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잠재웠던 야수의 방식을 꺼내야만 했다. 단 그 칼날의 방향을 바꾸어서
다음 날 자동차과 수업 시간. 무혁은 교과서 대신 낡은 렌치와 볼트, 너트를 들고 교탁에 섰다. 학생들은 어차피 또 혼자 떠들다 말겠지 하는 표정으로 딴청을 피우고 있었다. 너희들 이 렌치로 가장 쉽게 볼트를 푸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지? 느닷없는 질문에 몇몇 학생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힘으로요. 죽어라 돌리면 되죠. 틀렸어. 무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렌치를 잡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정답은 토크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것. 힘이 약하면 렌치 길이를 늘려서라도 지렛대의 원리를 극대화하는 거지. 무식하게 힘으로만 덤비는 건 자기 힘만 빼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멍청한 짓이다. 그는 갑자기 교탁의 두꺼운 강목을 들어 보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걸 맨손으로 부러뜨리려면 어지간한 장사도 힘들어. 하지만 힘이 작용하는 원리를 알면 그는 강목의 양끝을 잡고 무릎에 얹더니 힘을 집중시키는 한 점을 이용해 딱 소리와 함께 가볍게 부러뜨렸다. 처음으로 학생들의 눈이 교탁을 향했다. 그들의 눈에 흥미가 어렸다. 무혁은 부러진 강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싸움도 인생도 똑같다. 무식하게 주먹만 휘두르는 놈은 삼류 양아치밖에 안 돼. 진짜 강한 놈은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최소한의 힘으로 이기는 법을 알지.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건 바로 그 이기는 기술이다. 그날 이후 2학년 3반의 수업은 완전히 달라졌다. 무혁은 물리와 역학의 원리를 싸움의 기술과 생존 전략에 빗대어 설명했다. 학생들은 난생 처음으로 수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대학 입시보다 당장 눈앞의 서열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법이 더 절실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박주영이 몰래 무혁을 찾아왔다. 황태산이 인근 상고 학생 하나를 작업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다. 단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였다. 오늘 밤 10시 폐공장 뒤편으로 끌고 오래요. 저 정말 가기 싫은데. 주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혁은 그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알았다. 넌 아무것도 하지 마. 평소처럼 그 자리에 가 있기만 해. 그날 밤 무혁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다. 그는 황태산과 그 무리가 나타나자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밤에 다들 어디 소풍 가나? 내가 여길 어떻게? 황태산의 얼굴이 굳었다. 무혁은 그를 무시하고 겁에 질린 상고 학생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다시 태산을 향해 말했다. 너 주먹에 자신 있다며. 남자답게 해결하자. 너랑 나 둘이서. 미쳤냐? 내가 왜 너랑? 쫄리면 뒤지시던가. 도발은 효과적이었다. 자존심이 상한 황태산은 무리들에게 소리쳤다. 손대지 마. 저 새끼는 내가 처리한다. 하지만 무혁은 주먹을 쥐는 대신 근처에 널브러진 폐타이어를 가리켰다. 저 타이어를 저기 벽 끝까지 먼저 갖다 놓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내가 이기면 오늘은 그냥 조용히 다들 집으로 돌아가. 내가 이기면 내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지. 어이없는 제안에 태산은 실소를 터뜨렸지만 자신의 힘을 과시할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결과는 무혁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그는 단지 힘이 아니라 무게 중심을 이용해 타이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굴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씩씩거리는 황태산을 향해 무혁은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무식하게 힘으로만 덤비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했을 텐데. 황태산의 권위는 처음으로 그의 주먹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무너졌다. 그는 치욕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무혁을 노려보며 돌아섰다. 그 눈빛은 이제 단순한 적의를 넘어 어떻게든 상대를 파멸시키고야 말겠다는 살기를 품고 있었다. 아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것을 알게 된 황만덕 시의원은 직접 움직였다. 다음 날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덕문공고 교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황만덕은 온화한 미소를 띤 채 교장실로 들어섰다. 잠시 후 무혁은 교장실로 호출되었다. 아이고 차 선생님. 듣던 대로 아주 열정이 넘치시는 분 같네요. 황만덕은 악수를 청하며 사람 좋게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마치 자선사업가 같은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태산이가 워낙 기가 세서 선생님이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데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조금 과격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건 교육이 아니라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는 무혁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면 두둑한 위로금과 함께 다른 학교 비정규직 자리 하나를 알아봐 주겠다는 것이었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무혁이 대답을 망설이자 교장이 옆에서 거들었다. 차 선생님, 시의원님께서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는데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무혁은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대답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장실을 나오자마자 마동철이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경위서였다. 황태산 학생에게 가한 정신적 충격 및 비교육적 언행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라는 교장의 공식적인 명령이었다. 이제 학교의 모든 시스템이 그를 적으로 규정하고 조여오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 독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막내야, 장난이 좀 길어진다. 내가 잡아오라는 쥐새끼는 어떻게 됐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있어. 독사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훨씬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끼는 그 학생, 박주영이라고 했나? 할머니랑 단둘이 산다며. 연세 드신 분은 작은 사고에도 크게 다치시던데 말이야. 계단에서 발만 한번 헛디뎌도 큰일 나지 않겠어?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노골적인 협박. 박주영, 그리고 그의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까지 인질로 잡혔다. 무혁은 전화를 끊고 텅 빈 교실로 향했다. 불 꺼진 교실, 창밖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책상들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황만덕의 회유와 압박, 독사의 살기 어린 협박. 거부하면 교사로서의 삶과 사회적 생명이 끝장나고 수락하면 다시 과거의 살인 기계로 돌아가야 한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파멸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통화 기록 맨 위에 찍힌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 그 아래에는 박주영의 이름이 있었다. 구원과 파멸.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어디로 전화를 걸어야 하는가? 야수에게 잡아먹힐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야수가 될 것인가? 그의 인생을 건 선택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불 꺼진 교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다. 한 손에는 교사로서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가, 다른 한 손에는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굴레와 생존이 놓여 있었다. 차무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먼저 박주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잘 들어. 지금 당장 할머니 모시고 내가 문자로 보내는 주소로 가 있어. 며칠만, 딱 며칠만이야.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핸드폰도 꺼놔.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주영이 무언가 물어보려 했지만 무혁은 이유는 묻지 마.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널 위한 거야.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의 옛 동료 중 조직과 완전히 연을 끊고 지방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는 이의 주소를 문자로 찍어보냈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이었다. 안전장치를 마련한 직후 그는 숨을 고르고 통화 목록 맨 위에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독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현명한 결정을 내렸겠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내까짓게 지금 나랑 흥정이라도 하자는 거냐? 쥐새끼 한 마리 잡는데도 미끼랑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무진시는 제 구역이 아닙니다. 목표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최소한의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어설프게 섣불리 움직였다가 뱀독사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무혁은 일부러 조직의 은어를 섞었으며 그의 비위를 맞췄다. 잠시 침묵하던 독사는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피식 웃었다. 역시 막내는 막내야. 머리는 잘 돌아간다니까.
좋아. 목표는 칼치. 우리 구역에서 물건 빼돌리고 무진으로 튄 새끼다. 내가 알아서 찾아서 조용히 처리해. 흔적도 남기지 마. 일주일 주겠다.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그땐 내가 아끼는 학생놈 할머니가 갑자기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수가 있어. 전화가 끊겼다. 칼치. 무혁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잔인하고 교활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놈이었다. 여자를 병적으로 밝히고 도박에 미쳐있는 인간. 무혁의 머릿속에서 잠들어 있던 사냥개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교사 차무혁의 옷을 벗어던지고 과거 해결사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밤에 무진 씨는 낮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욕망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항구 근처의 사행성 게임장과 불법 안마 시술소를 샅샅이 뒤졌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다져진 정보망과 특유의 감으로 칼치의 동선을 추적했다. 이틀 밤낮을 꼬박 세운 끝에 그는 항구 뒷골목의 허름한 여인숙에서 칼치를 찾아냈다. 여인숙 주인을 돈으로 매수해 예비키를 얻은 그는 새벽녘에 소리 없이 칼치의 방으로 들어섰다. 칼치는 술과 약에 취해 여자들을 양옆에 끼고 잠들어 있었다. 무혁은 칼치의 목에 조용히 칼을 댔다. 쉬우. 차가운 쇠의 감촉에 칼치가 경악하며 잠에서 깼다. 그는 눈앞에 무혁을 보고 사색이 되었다. 차무혁? 내가 어떻게 해? 독사 형님이 보내서 왔다. 널 조용히 처리하라고. 칼치의 얼굴에 절망이 떠올랐다.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무혁은 그런 그를 내려다보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던졌다. 살고 싶나?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무혁은 칼치에게서 그가 조직의 비자금을 빼돌렸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그 증거가 담긴 장부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에게 돈과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밀항선 표를 던져주었다. 이걸 가지고 오늘 밤 뜨는 배를 타.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마. 만약 돌아오거나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 내 심장을 꺼내주마. 그리고 무혁은 칼치의 팔에 깊은 상처를 낸 뒤 사진을 찍었다. 이건 독사 형님께 보낼 증거품이다. 이것이 무혁이 찾아낸 세 번째 길이었다. 독사의 명령을 수행하는 척하면서 칼치를 살려보내고 그의 약점을 손에 넣는 것. 그리고 그 증거를 이용해 언젠가 독사의 목을 겨눌 빗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터득한 야수의 방식이었다. 차무혁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이틀 동안 2학년 3반은 다시 과거로 돌아간 듯 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랐다. 이전의 무질서에는 활기라도 있었지만 지금의 혼돈은 어딘가 불안하고 공허했다. 황태산은 예전처럼 왕으로 군림하려 했지만 아이들의 시선은 더 이상 그에게 향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교탁을 비우고 사라진 단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전가옥에 숨어있던 박주영은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 때문에 선생님이 위험에 빠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타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몰래 무혁이 한번 칭찬했던 기계 만지는 솜씨가 좋던 몇몇 친구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선생님이 왜 황태산과 맞서게 됐는지, 왜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지.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동안 방관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대로 잘리게 둘 순 없잖아. 아이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들의 반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주먹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싸우기로 했다. 몇몇은 학교 내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던 과거의 폭행 영상을 복구했고, 다른 아이들은 그동안 황태산 무리에게 돈을 뜯겼던 다른 반 학생들의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무혁이 가르쳐준 대로 무식하게 덤비는 대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었다. 마침내 박주영을 필두로 한 10여 명의 학생들이 교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이게 다 무슨 짓들이야? 마동철이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주영은 교장과 마동철 앞에 서서 자신들이 모은 증거가 담긴 USB와 진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동안 저희는 방관했습니다. 무서워서 귀찮아서요. 하지만 차무혁 선생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선생님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아이들의 당찬 목소리에 교무실의 다른 교사들조차 술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황만덕 의원이 분노에 찬 얼굴로 교무실에 들이닥쳤다. 이놈들이 단체로 미쳤나? 당장 해산하지 못해. 황만덕의 고함에 아이들이 잠시 주춤한 순간이었다. 교무실 뒷문이 열리며 황태산이 나타났다. 황만덕은 아들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태산아, 잘 왔다. 이 버르장엄 없는 놈들 좀 봐라. 하지만 황태산은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아버지. 뭐?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빽만 믿고 설쳐댄 나 때문에 학교가 이 꼴이 된 거잖아요. 차 선생님 말이 전부 맞았다고요. 아들의 외침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한 폭탄이 되어 교무실 한가운데서 터져나왔다. 아들의 정면 항변과 일파만파 퍼질 것이 뻔한 학생들의 집단 행동 앞에서 노련한 정치인인 황만덕은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결국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차무혁에 대한 징계 절차는 없던 일이 되었고 교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운영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거대한 벽에 자신들의 힘으로 균열을 만들어냈다. 며칠 뒤 헬쑥해진 얼굴의 차무혁이 학교로 돌아왔다. 그는 독사에게 칼치의 팔에서 나온 피 묻은 칼과 그가 멀리 떠나는 배를 타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을 보내주었다. 독사는 흡족해하며 당분간은 그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과거의 위협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2학년 3반의 교실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질서와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교탁 앞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교실 맨 뒷자리에 앉은 황태산은 무역과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증오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해의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차무혁의 특별 수업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은 생존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기술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아이들을 위한 현장 실습처를 알아봐 주었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남아 함께 공부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지우고 싶었던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오히려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자신의 상처를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는 약으로 쓰고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덕문 공고는 놀랍도록 변해 있었다. 복도에서는 욕설 대신 웃음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2학년 3반 학생들이 학교 실습장에서 낡은 자동차 한 대를 복원하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박주영이 리더가 되어 능숙하게 아이들을 지휘했고 황태산은 진지한 얼굴로 용접 마스크를 쓴 채 부품을 다듬고 있었다. 차무혁은 실습장 문 입구에 기댄 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기어코 피어난 꽃들을 보는 심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상처투성이의 손으로 아이들과 자신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입가에 피곤하지만 더없이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어두운 터널은 마침내 지나온 것이 분명했다. 잿빛 도시 무진에도 봄은 찾아왔다. 차가운 항구의 바람은 온기를 머금었고 덕문 공고에 삭막했던 교정에는 아이들이 직접 심은 펜지꽃이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다. 학교를 뒤덮고 있던 절망의 안개는 걷히고 그 자리에는 서툴지만 생동감 넘치는 활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기 직전의 어느 날이었다. 2학년 3반이었던 학생들은 이제 졸업과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그들은 지난 몇 달간 땀과 노력을 쏟아부었던 결과물 앞에 모여 있었다. 녹슬고 부서졌던 폐차 직전의 낡은 자동차.
이제 그 차는 짙은 청색으로 말끔하게 도색되고 엔진부터 시트까지 아이들의 손길로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었다. 차체 옆면에는 산반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한 작은 로고 REVORN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자, 시동 건다. 박주영이 운전석에 앉아 외쳤다. 이제 그는 어엿한 자동차 정비 예비 기술자였다. 무혁이 알아봐준 정비소에서 실습하며 실력을 인정받아 졸업 후 정식 채용이 약속된 상태였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키를 돌리자 잠시 컥컥거리던 엔진이 이내 우렁찬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와! 아이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환호성을 질렀다. 그 엔진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다. 좌절했던 자신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희망의 고동 소리였다. 황태사는 차 뒤에 기대서서 어색하지만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졸업 후 아버지의 회사나 대학 대신 해병대 자원 입대를 결정했다. 누구의 아들이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세상과 부딪혀보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며칠 전 무혁을 찾아와 쭈뼛거리며 말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사람 되는 법을 조금은 배운 것 같습니다. 무혁은 그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무혁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1년짜리 기간제 교사였던 그에게 학교는 정식 교사직을 제안했다. 온갖 비리와 문제로 얼룩졌던 이력 때문에 아무도 오려하지 않던 학교였지만 이제는 무혁과 아이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소문을 듣고 열정 있는 교사들이 지원하기 시작했다. 교무실에서 마주친 마동철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이제 무혁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그는 믹스커피를 건네며 툭 한마디 던졌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선생이 정교사 되는 꼴은 처음 보네. 하여간 당신 같은 독종은 내 교직 인생에서 처음이야.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평화로운 나날. 하지만 무혁은 알고 있었다. 과거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그의 책상에 발신이 넘는 작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안에는 낡은 해외 지폐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소. 이 빚은 잊지 않겠소. 으케이. 칼치에게서 온 소식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옛 동료를 통해 독사가 조직 내에서 세력을 크게 잃고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무혁이 칼치를 통해 확보했던 비자금 장부가 어떤 경로로든 힘을 발휘한 결과였다. 과거는 더 이상 그를 쫓는 사냥개가 아니었다. 때로는 자신을 지키고 상대를 겨눌 수 있는 칼이 되어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졸업식이 끝난 오후. 무혁은 혼자 학교가 내려다 보이는 나지막한 언덕에 올랐다. 여전히 무진시는 옅은 안개에 쌓여 있었지만 그 위로 쏟아지는 봄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눈부셨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뿌리 내릴 땅이 생겼고 함께할 사람들이 생겼다. 교문을 나서며 각자의 길로 향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는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가만히 그려보았다. 잿더미 같던 삶이었지만 그 잿더미를 딛고 일어섰기에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다. 차무혁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구원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까지 끌어안고 내일로 나아가는 것임을. 그는 언덕 위에서 자신과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풍경을 오랫동안 눈에 담았다. 잿빛 도시 무진에 그렇게 진짜 봄이 오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